네, 안녕하십니까. 7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직업 상담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사의 일반적인 자질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업 상담사의 일반적인 자질은 건설적인 냉철함과 그리고 정서적으로 분리된 지나치지 않은 동정심, 지나친 동정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공감적 이해력,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 도덕적인 판단. 자, 그리고 통일된 동일시, 통일된 동일시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순수한 이해심을 가진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순수한 이해심을 가진 신중한 태도. 이것이 전 직업상담사의 어떤 일반적인 자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직업상담사의 직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헤어가 얘기한 직업상담사의 직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18가지가 있습니다. 18가지를 기초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의 목적 및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을 확인한다. 그렇죠. 상담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 상담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내담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자, 두 번째는 이 특수한 상담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가 문제를 확인하도록 한다. 문제를 확인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직업 선택이 어떤 근본적인 관심이라고 하면 직업 상담 실시를 확정한다, 이래야 되겠죠. 근데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직업 선택이 근본적인 관심이라고 하면 직업 상담 실시를 보류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틀린 얘기죠. 확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의사결정 틀을 설명하고, 다섯 번째는 보다 나은 결정을 가져오기 위한 예비 행동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담자가 충분한 동기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는 걸 확정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충분한가, 그것을 우리가 확정시키고, 그리고 내담자에게 가능한 모든 대안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8번은 이 내담자가 원하고 윤리적으로 적절한 부가적 대안을 확인하는 것이죠. 9번은 내담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2번하고 3번, 그리고 5번, 8번, 9번, 10번은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3번을 특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은 이런 내담자에 관한 부가적 정보를 종합을 하는 것이죠. 부가적 정보를 종합하고 가능한 직업 결정과 관련하여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제시해주고, 이런 확인된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내담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또 내담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가적 장단점도 확인하고, 내담자가 대안을 평가하도록 하고, 내담자에게서 가장 가망 있는 대안에 대한 부가적 정보도 얻고, 또 내담자가 가장 가망 있는 대안을 실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선택한 대안이 만족스러운지를 또 확정하고 상담관계를 종결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3번에 직업상담 실시를 확정한다를 보류한다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 특히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국 직업상담사에서의 직무 내용이 이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것은 한국직업상담사협회, 한국직업상담사협회죠. 협회에서 제시한 직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직업상담사협회에서 제시한 직무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반 상담을 실시한다. 예, 일반 상담.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정보 처리. 예, 직업정보 처리. 일반 상담도 실시하고 직업정보. 이 직업정보라는 것이 직업 상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직업정보 처리, 검사 실시 및 해석. 예, 검사 실시 및 해석. 그리고 직업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죠. 이 직업 상담에서는 구인 구직 상담. 이 구인은 회사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곳, 구직은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구인 구직 간 상담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진학 상담도 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직업상담사 협회에서 제시한 직무 내용이 진학 상담도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진로 경로 개척 상담, 자신의 진로 경로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개척 상담. 그 다음에 직업 적응 상담, 어떻게 내가 직업을 적응할 것인지. 그리고 직업 전환, 은퇴 후 상담까지 포함된다. 예, 그래서 다음 중 직업상담 실시에 한국직업상담협회에서 제시한 직무 내용 중에서 직업상담 실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진학상담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진학상담 역시 포함됩니다. 그리고 직업 문제에 대한 심리치료. 예, 심리치료 역시 직업 문제에 대한 심리치료는 직업상담사의 직무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심리치료? 직업 문제에 대한 심리치료죠. 그리고 여섯 번째, 직업상담 프로그램 개발. 예, 프로그램 개발 당연히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부에 가면 집단 상담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프로그램 개발도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 개발도 이제 직업 상담사 직무 내용에 해당이 되고, 또 직업 소개 등에 대한 조언, 또 행사의 계획 및 실행, 또 직업 정보 제공원, 그리고 직업 관련 지역 기관과의 협의. 예, 그리고 지역 기관과의 협의. 그래서 노동부에서 그 대학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나가서 이런 지역 기관과의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직업 상담실 관리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또 직업 상담의 연구와 평가. 예, 11번 우리가 직업 상담의 연구와 평가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임금 평가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직업 상담사의 직무 내용이 아닙니다. 임금 평가는. 그 분야를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 상담사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직업 상담사 협회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상담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내담자의 직업 욕구에 적절한 일반 상담이나 직업 상담을 수행하는 이런 상담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구인 정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이러한 구인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보 분석가다. 정보 분석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 정보에 어떤 직업 정보를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직업 정보를 수집을 하고 수집, 분석, 가공, 관리, 요거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자, 직업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 관리하고 피드백한다. 이거 피드백은 이제 환류에 해당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직업을 분석을 해서 정보를 분석을 해서 내담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검사 도구의 해석자다. 예, 도구의 해석자입니다. 직업 관련 심리검사 해석이죠. 흥미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업 문제 처치자다. 처치자라고 하는 것은 해결과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직업 문제를 진단해서 그것을 분류를 하고 처치를 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언자다. 조언자. 자, 내담자가 직업 상담사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가진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왜곡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다른 각도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도록 돕는 이 조언자 역할을 한다. 예,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저는 직업상담사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원자 역할을 한다. 개발된 직업상담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한편 이런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관찰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협의자다. 협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업정보 생산기관 및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의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자 역할을 한다. 상담과정, 직업정보 수집과정, 이런 상담실의 관리 과정 등에서 일어나는 업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연구 및 평가자라는 것이죠. 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과거로부터 발달해온 직업들과 어떤 직업관을 분석을 하며 직업시장에서 성장하는 직업들에 대한 연구, 직업들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내담자의 직업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걸 정기적으로 분석, 발표를 해야 되겠죠. 하는 등 여러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 평가, 개선하는 역할도 한다. 우리가 조언자에서 보면은 모호한 의사결정을 조언하는 것을 하도록, 그렇지만은 내담자의 보호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언자로 다시 한번 넘어가면은, 조언자는 이런 어떤 모호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지 내담자의 보호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리자라고 하는 거, 통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통제는 어떤 구직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련의 업무를 통제하는 것이지 어떤 구직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업상담사의 어떤 반윤리적 행동이 있습니다. 반윤리적 행동. 이제 직업윤리에도 나오는 건데, 일단은 비밀 누설하면 안 되겠죠. 첫 번째,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초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초월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속이면 안 되겠죠. 자신의 가치를 속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담자에게 의존성 심어주면 안 되죠. 내담자에게 의존성 심어주기, 그럼 틀립니다. 이것은 반윤리적 행동이지 내담자에게 의존성을 심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부당한 광고, 과중한 유공, 태만함, 이런 것들은 직업상담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반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집단 상담인데, 우리가 개인 상담하고 집단 상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 상담이 개인 상담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효과가 더 좋다는 인식하에서 이런 집단 상담을 많이 합니다. 노동부에서 만든 집단 상담에 보면은 가장 그 전에 했던 성취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죠. 그리고 캡 프로그램, 청소년 직업지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캡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이러한 집단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집단 상담의 장점을 우리가 살펴보자. 집단 상담의 장점. 당연히 여러 명을 같이 하니까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 되겠죠.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리고 개인 상담보다, 요 개인이 인자가 빠졌네요. 개인 상담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집단은 같이 어우르니까 개인 상담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한 상담자가 동시에 많은 내담자를 도울 수가 있죠. 케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과 함께 접해서 학습경험을 풍부할 수 있다. 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상당히 좀 많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그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과 접해서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고 사회성과 지도성을 기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 모집을 할 때 사전 상담이라는 것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 중에서 사전에 조사를 통해 갖고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로 선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냥 억지로 막 포함시키면 집단이 참 굉장히 어려워요. 재미가 없고요. 또 역동성도 떨어집니다. 억지로 하니까. 그래서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로 좀 선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점을 살펴보면은 집단 상담은 어떤 내담자의 첫 번째 비밀 유지가 어렵겠죠. 비밀 유지가 어렵고 두 번째는 모든 집단 성원들에게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단 성원 모두에게 모두 다 만족하게 해줄 수는 없다. 근데 있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 정답이죠. 그래서 집단 성원의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 단점인 것이고 또 내담자의 어떤 개인적 문제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집단으로 하니까 내담자가 개인적 문제도 뭐 개별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겠죠. 집단에 대한 주제에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내담자의 개인적 문제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집단의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에 개인의 개성이 이제는 상실될 우려가 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집단이 한 개인에게 막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의 어떤 개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시간적으로나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구성하기가 어렵다. 집단 상담 구성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집단 상담의 주요 고려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의 크기는 보통 6명에서 10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노동부에서 할 때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15명도 좀 많죠. 그래서 집단의 크기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6명에서 10명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단의 구성은 이질성 집단과 동질성 집단이 나오는데 자, 이질 집단이 동질 집단에 비해서 자극이 될 수도 있어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좋다는 거냐? 뭐 동질 집단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또 이질 집단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집단은 이러한 이질성 집단과 동질성 집단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동질 집단이라 해서 항상 이질 집단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동질 집단이라 해서 항상 이질 집단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질 집단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성원의 이제 직업 성숙도를 보면은 우리가 진로 성숙도, 직업 성숙도, 직업에 대한 발달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고 하는 건데 이러한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이 구성원들은 요거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뭐가?
집단 상담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구성원의 성별은 고려해야 된다. 사실은 저도 수업을 하면서 집단을 하면서 다 남자끼리 있으면은 정말 역동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남녀가 같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야 어떤 조직의 역동성도 이루어지고 집단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직업 성숙도가 낮다는 것은 이 집단 상담은 어디에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집단의 리더는 집단 상담과 집단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반드시 한 명으로는 할 필요는 없다. 원래 이상적인 집단 상담은 둘이 들어가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 진행자가 진행을 할 때 보조 진행자는 양쪽 가생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그 집단에 참여한 학생들의 상태를 보면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한 명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모임의 횟수 자주 하면 좋다. 아이고, 너무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한 최소화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은 적합하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집단에서 알아줘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폐쇄적 집단과 개방적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집단을 모을 때 우리가 개방적 집단으로 선택할 것인지 폐쇄적 집단으로 선택할 것인지 처음부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개방성 집단 상담을 선택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 10명이 집단을 하다가 한 명이 나갔다 그러면은 10명을 채웁니다. 한 명을 새롭게 추가를 시켜요. 근데 중간에 하다가 한 명이 들어오면 굉장히 진행자가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폐쇄적 집단 상담은, 자, 10명이 하다가 2명이 나가고 1명이 나갔다 그러면 탈락한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9명이나 8명이나 7명 갖고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폐쇄적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거죠. 탈락자를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폐쇄적은. 네, 이런 집단 상담의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7번째, 우리가 그 부처의 집단 상담을 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탐전행 이렇게 외웠는데, 자, 부처가 그 부처의 첫 번째 단계는 탐색 단계죠. 이 탐색은 자기 개방, 그리고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그리고 측정에 대한 피드백, 이 불일치 해결 등이 이제 되는 거고, 전환 단계는 자기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해서 일가 삶의 가치를 조사하는 시기가 이제 전환 단계고, 직업 세계와 연결한다. 자기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한다. 이것이 이제는 전환 단계예요. 그리고 일가 삶의 가치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행동 단계는 이제 목표의 설정, 그리고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목표 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원을 탐색하고, 그리고 자료 수집 및 공유, 즉각적 및 장기적인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환 단계에서 볼 때 자기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기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한다. 이건 전환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가 탐전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암기 방법으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8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일단 그 톨버트의 집단 직업 상담 과정 활동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탐색, 그리고 상호작용, 이거는 피드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정보 처리, 개인적 정보의 검토 및 목표와 연결, 개인적 정보 처리, 그리고 직업적, 교육적 정보의 획득 및 검토. 다섯 번째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예, 톨보트의 집단 직업 상담 과정 활동 내용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자상, 계직 뭐 이렇게 자상은 우리가 요걸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외우면 좋겠나 생각을 해보면은 자상한 개인 직업 의사다 이렇게 예, 뭐 자상한 개인 직업 의사다 이렇게 뭐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외우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